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겨우 청문회 일정을 정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국정 발목 잡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가 하루 사이 두 차례 마주 앉은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사흘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 협조를 전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참고인과 증인 목록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김 후보자 스폰서란 의심을 받는 강모 씨와 김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에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회의 전에 최종 확정해서 실시계획서 채택할 때 같이 증인 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무 문제에 대해선 특권의식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김 후보자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총리가 되면 갚아야 할 빚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각종 논란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국정 안정에나 협조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모욕 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야가 여전히 증인 관련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한 데다 각종 의혹을 두고 견해차도 큰 만큼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는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징금과 세금 등을 갚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며 거듭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도 이어갔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모두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에선 허위 차용증을 동원한 쪼개기 후원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밀린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자신에게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낸 헌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세비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헌금 낸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준 전처를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선 한 사내로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열린 외교, 사회 등 분야 부처 업무 보고에선 이렇게 주문했고, 내란으로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오후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 안보의 확실한 근간으로 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개 일정 중엔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개인적 의혹 제기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수입원이던 세비보다 지출이 많고 재산 증식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 구성이나 법안 처리 등 전국 현안에는 온도차를 보이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은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지금 정치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당이 맡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협력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의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이 같은 시각차는 다른 상견례 성격의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방탄입법이라고 규정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중유골의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다소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겁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제1과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라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모두 상견례 성격을 겸한 자리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전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며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추경의 세부 용처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첫 원내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 전제된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돈을 어디에 쓸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경제회복 마중물이 될 수 없는 데다 세수 펑크로 취약해진 국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인기 영합적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빼놓지 않으며 추경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업 예산을 전용해 추경을 편성했는지 등 재원 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은 속도전을, 한쪽은 꼼꼼한 검증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내란,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먼저 수사팀장격인 특별검사보 임명 절차를 마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입니다.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부장 등을 역임하며 부패 비리 범죄를 수사했던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는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문홍주 특검보는 2008년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와 이명현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도 후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은 6명,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최대 요청 닷새 안에 임명을 마쳐야 하는데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 3대 특검 모두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협의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은 특검보 선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구하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서울고검 청사 사용을 협의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인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검사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 가운데엔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에 담긴 주식 계좌 인출 내역이나 잔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민특검은 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공식 행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이루어졌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며 마치 이웃집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 방송에도 매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시아에서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한국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새 정부의 한일 관계가 설정되는 첫 상견례 자리인 셈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생산적이라면서 일본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G7 공식 행사에도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 G7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G7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도 첫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어깨동무한 채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조금 전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 에너지 안보의 미래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 방문 이틀째 첫 일정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열고 인도, 멕시코, 영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우리 교민들과 만나며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어 캘거리에 있는 국립장애인문화원을 방문해 양국의 장애 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방금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유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면서 연속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했고요. 네. 한일 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라든지 네.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에서요. 국익 중심의 실행 외교 플러스 한일 간의 좀 균형 외교가 좀 절충되는 그런 투트랙의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올해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돼서 수립이 된 지 6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전후 80주년 되니까 한일 관계가 이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한반도의 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하고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첫 상견례의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좀 본격적인 외교 과정에서 활발한 협력이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정서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만남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완 관계로 더 나은 발전,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메시지는 아마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후보 시절에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외교에 있어서 실용 외교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발전적인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그러면서 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남은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분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결국 무산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만약에 나토 회의를 가게 되면 그때 회담을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통상 관세 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일 만에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이 관세라든지 이 통상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 사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조율이 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4, 25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네.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최대한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정상회담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측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통상 외교와 관련된 실무진들은 이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도 계속 어쨌든 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했으면 실무회담도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네.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뭐 일정은 빡빡합니다만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은 여러 정상들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서로 정상 간에도 서로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지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번에 준비 기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영부인 외교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도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데뷔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언론도 네. 뭐 허니문 기간을 감안해서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통 한복을 입고 국제 외교 데뷔 무대에 나선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 특히 이제 캘거리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낮추면 낮출수록 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건희 전임 영부인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해외 순방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뭐 명품 쇼핑 논란이 있었고 뭐 해외 순방 때 진주 목걸이 했는데 그게 또 뭐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뭐 목걸이 건지법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혜경 여사는 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그런 내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좋은 모습입니다. 뭐 네. 한복 해외 나가면은 한복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한인 캐나다 캘거리에서 한인들 교민들과 만났던데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고 지금 교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자체만 보더라도 한복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을 이제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없었던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고 0.7%포인트 차로 자신에게 패배했던 그런 대선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다라는 이유로 만남 자체를 계속해서 기피를 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식사회동을 제안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이런 정치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국민 통합도 어렵고 국가 발전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식사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러 가지 취임 선서로 바쁜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사 정치, 비빔밥 정치 가능하면 수시로 자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송원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좋다라고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사 회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 복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는 이 대통령과 단 한 번도 이렇게 오찬 회동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리 손을 먼저 내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들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만은 네. 여야 대통령과 야당과도 자주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협치 강조하고 정치 복원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뭐 법사위원장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나온 것인데 배수를 쳤는데. 이런 부분들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이제 당장 내일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 결코 내줄 수 없다. 이거 본래 야당의 몫이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권력을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야당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고 예결위원장도 야당 모식인데 야당이 네.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내 것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네 것도 내가 가지겠다 하면서 협치를 하자, 정치 보고를 하자.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좀 자세 교정을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 추경이나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대변인 입장에서만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원장 같은 네.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상반기, 하반기 원구성할 때 서로 이거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됐다고 내놔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통상적으로 뭐 관행이다. 국회의장을 하면은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 주는 것이 관행이다라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인 것은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때는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관행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략 뭐 추경의 규모를 20조 플러스 알파라는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하루빨리 시급하게 좀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재정을 좀 대폭 풀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겠다. 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용초와 관련해서 이제 민생지역 회복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보편 지급 플러스 차별 지급으로 좀 절충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좀 수용하기 훨씬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국정이 6개월 동안 공백돼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안쳐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발목 잡기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보다는 최대한 새 정부의 정책에 일단 협조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야당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정부와 관계없이. 그렇지만은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발목잡기라기보다도 법사위원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법이라면은 뭐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법.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겠다 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법안들 마구 주문제작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하청을 받아서 법을 찍어내듯이 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다 그거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권력을 그대로 행사를 한다. 이 부분이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가져가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여야 회동 정례화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만나면 자주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대화가 되고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주일 정례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국회라기보다는 싸우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대결적 정치, 그리고 또 검찰권을 동원한 죽이기 정치, 이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거의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진영 간의 갈등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들이 수시로 만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집권당 이제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럼 좀 수시로 좀 밥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 저는 뭐 식사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례 회동, 특히 식사를 곁들인 그런 회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딱딱한 테이블에서의 이런 회동보다 식사를 겸한 좋죠. 회동인데. 그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시종일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야당이잖아요. 진짜 참 힘없는 야당인데 힘없는 야당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죠.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24일, 25일 이틀간 열리는 걸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애초에 야당은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틀로 다 될까 싶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채무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지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돈, 자기 돈으로는
정치하고 생활하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하고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례가 이제 2020년도 마이너스 5억 8천의 재산이었는데 5년 만에 2억의 재산이었다. 그럼 8억이 늘어나는 것인데 8억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국회의원 세비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재산이 어디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명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해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직업 없이 이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종의 직업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빚이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징금 내고 또 아들 비싼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또 빚 탕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지금 94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단 2건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잠시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최종 조율을 위해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발과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정식 당정 협의가 아니라 정책 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 가지고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터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난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제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이것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올 본 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한 4천억 규모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별히
긴급복지, 또 의료급여, 또 구직급여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당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벌인 추가 경정 예산안 정책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브리핑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별, 뭐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진선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추경안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밝혔고요. 모든 국민의 민생 회복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됐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겠다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함께 지켜봤겠지만 네. 빠르게 추경을 집행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당정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요. 네. 규모와 관련해서는 1, 2차 합쳐가지고 3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최대한 뭐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이제 이미 밝혔지만은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네.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다라는 그런 차등 정책까지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도 좀 지방을 우대하겠다. 역시 이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지방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오늘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화폐 할인율을 앞으로 추가로 또 더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네. 오늘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 게 세수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거의 뭐 10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60조, 30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세수 문제를 인정을 하고 또 세입 경쟁을 안 했는데 세입 경쟁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오늘 발표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수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좀 일침을 날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정부는 재정 확대를 경계를 했죠. 재정 상황이 국가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최대한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세입이 굉장히 줄었죠. 세입이 줄어서 세출보다도 세입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적자를 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이제 추경을 하려고 하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정세 어떻게 그러면은 이 자금을 다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세를 할 것인지, 정세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정세를 할 것인지, 국채를 발행한다면 어느 정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에 국채 비율이 40%라 그러면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뭐 지금 추경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그 효과가
100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안 나온다. 이런 KDI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추경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야당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좀 합의를 해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민주당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 명단도 이제 조만간 확정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민석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모 씨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전 부인 그리고 현 부인까지 모두 이제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회장은 부르자라는 그런 야당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지금 사적 채무를 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과연 사적 채무 총 합쳐서 11명에게 1억 4천인데 이게 정말로 사적 채무인지 아니면은 불법적인 후원금인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전 부인, 사실 전 부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혼했던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을 또 부른다. 그리고 현 부인을 부른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이거는 너무 인신공격성의 정치 공세가 아닌지 결국 이제 부르겠다라는 것은 자녀 학비 문제를 전 부인이 부담했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야당의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이 정 대변인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적 채무가 많은 그런 후보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채무는 1억 4천이거든요. 근데 채무 관계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채무 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채무가 있었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냐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정치 자금을 제공해 가지고 처벌받았던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이렇게 사적 채무 형식으로 받았겠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주공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부인이 1억 8천만 원 사적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1억 사적 채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20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8천만 원의 사적 채무가 있다. 이게 네. 좀 석연치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은 같은 논리로 하면은 이분 자체가 더 문제죠. 왜냐? 사적 채무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혁신위 구성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송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헌에 따르면은 혁신위 설치하는 것 자체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네. 대표의 권한인데 김용태 위원장이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혁신위가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야 이제 혁신위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혁신위에 대해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혁신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항상 혁신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2022년도에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고 2023년에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고 근데 혁신위 할 때마다 그 특별한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좀 벌겠다. 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이 쇄신성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도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이 될 그런 시각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네.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고 목표는 지금 이제 수도권의 민심 회복이고 쇄신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쇄신, 혁신이라는 것은 즉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쇄신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상,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쇄신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뭐 혁신위를 마련해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그런 구상 가지고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5개의 혁신안 그걸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당원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하자 하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쇄신성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형태가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구성 논의가 당 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갈등, 힘겨루기가 친윤 대 비윤 간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친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윤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새 원내대표의 이런 비상시국, 변화와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선출됐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친윤들은 대선 참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주장한 게 혁신위원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혁신위원회 구성의 주장은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혁신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선 후에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친윤 대 비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새 정부로 교체된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국민들 합리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거의 뭐 영남 자민련 내지는 뭐 영남 구구 정당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선을 중심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힘 실어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제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나마 혁신을 좀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런 정치인들이 좀 힘을 쓰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중동 사태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원한다는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D 벤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서면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두 나라 언론들도 보도를 통해 전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의 자랑인 아이언돔이 해킹됐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엉뚱하게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스님과 IRNA 등 이란 통신사들은 이란 군의 사이버 작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이 예고한 대대적 공격이 빈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이 새로운 무기로 맹렬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발도 안 되는 미사일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 언론은 같은 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 건물을 공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언론 보도나 기자회견 방송은 자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תושבי טהרן, אל תסכנו את עצמכם ואל תהיו בני ערובה בידי הדיקטטור שמשתמש בכם לצורך הישרדותו. 이스라엘 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사 건물을 폭격한 것도 이란의 선전 기능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공습 1시간 전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전 선동 확성기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공격 목표가 방송국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국민들에게 방공호에 가지 말라는 가짜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란 관영 언론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란 내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부터 이란 내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도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로써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이미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됐던 다른 지역과 함께 이란 모든 지역이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 발령 지역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압박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향후 중동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글을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겨냥해서 제거라는 표현 뒤에 또 살해라는 표현도 직접 썼고요. 네.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부터였죠.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일 그 첫날 1일차 공격에서 이란의 가장 핵심 군부 요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과학자들을 표적 암살을 하였죠. 근데 예. 그 암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란의 이 모든 지역들의 지금 정보들을 이란이 미국이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G7에서 급히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지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제 정상회의에서 이제 조기 귀국을 하면서 테헤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란을 떠나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합의를 위해서 귀국을 한다라는 보도도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제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의 휴전 협상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보다 더 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남기고 워싱턴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제 복귀 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예. 자, 벙커버스터를 꺼내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결국 지금 현재 어제 그 국가안전보장이사회도 대략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회의는 마무리가 되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회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된 가장 주된 현안은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개입에 대한 또 파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여기에서 이제 군사 개입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란이 지금 현재 지난 5일간의 공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의 공습을 통해서 대다수의 핵시설 및 군사시설, 뭐 군사 요인 그리고 이란 중앙 방송국, 이란 국영 방송국까지 지금 모든 공격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곳이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란 핵시설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포르도 군사 기지에 대한 공격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포르도 군사 기지 같은 경우는 테헤란에서 16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험준한 이제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안에 지금 이란 핵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이 대략 한 408kg 정도. 만약에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핵 미사일을 한 9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이 그 우라늄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원심 분리기 시설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 핵시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핵시설 자체, 이 보관이 되어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지하에서 한 100m 정도, 지하에서 100m 정도 있는 시설로 이제 두터운 안반층 밑에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이 단독적인 공격으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보유한 무기를 통해서는 이 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이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장 있는 핵심은 요 포르도 공격 기지에 대한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겠다라고 예.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을 더는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그동안 밝혀왔는데 이번엔 갑자기 힘을 통한 해결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란과 사실 이 핵 협상에서 주체는 이란과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제외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핵 협상이 지난 이제 4월 12일부터 1차 오만에서부터 개최가 돼가지고 5차까지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제 4월 12일부터 60일간의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60일 내에 이란이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군사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일이 종료된 이제 6월 13일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6월 13일에 공격을 하고 지금 한 이제 엿새째가 지나고 있는데 이 엿새째 지나는 동안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란의 방어력이 굉장히 좀 취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에 있는 모든 제공권을 지금 장악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 대략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로부터 대략 한 2,300km 떨어진 도시 지역까지 폭격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에서 멈추지 않고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의 위협이 없는 중동 지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훨씬 우위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지난 5일간 그렇게 정세가 급변하였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 직접 이 작전에 개입을 할 거라는 가능성은 크게 점쳐지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란의 선택지가 크게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이란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이 완벽한 항복을 원한다. 이 완벽한 항복이 과연 이것이 그냥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장 해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체제에 대한 전복이 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체제에 대한 붕괴 아니면 체제에 대한 전환, 지난 46년간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둔다면 개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란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을 보면 결국 국경을 마주대고 있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마주대고 있었기 때문에 육해 공군이 육군과 특히 공군이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상으로 테헤란과 텔아비브는 한 1,9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육군과 해군은 전혀 지금 어떤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공군력 하나로서 지금 양국 간에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제공권은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권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공군력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한 3,000기 정도 이상의 각종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후 이런 상황 내에서 이란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택지에 가장 큰 두 가지로 이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미국이 최후 총첩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을 포기하느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느냐,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도 지금 조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자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개되는 영상들을 보면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뭐 하이파 이런 지역에 내리꽂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1일차 공격에서는 사실은 이란이 거의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요인들이 뭐 테헤란 내부에 있는 테헤란의 자택에서 암살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진 이제 방어 공격에 있어가지고 2일차, 3일차에는 굉장히 큰 좀 이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수는 제한적이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격의 그 횟수가 그다음이 좀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주도권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봉쇄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 정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뭐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단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이란도 이렇게까지 지난 46년간 당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뭐 극한 상황에 몰려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사실 저희가 대비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아침에 유가도 이제 75불 정도로 뭐 이제 출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0불 이상으로 수일간에 이제 뭐 이동을 유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그 석유 수입원에 대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촉각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새 정부에 또 큰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지 사건의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명단을 추리며 출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예. 특검보 지금 늦어지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특검법에 기존의 그 특검 임명에 관한 그 자격에서 정당 가입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정당에 가입했으면 탈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인들이 한번 가입해달라, 추천 한번 해달라, 뭐 이런 경력이 뭐 수년 전에 있던 게 갑자기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법에 의하면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상윤 유관석 변호사 특검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없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은 약간 좀 명단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봐야 됩니다. 예. 그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파견 인력 협의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거는 그 특검보가 임명이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무실 계약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사무실은 그 옆에 저 흰물결 아트센터 옆에 있는 흰물결 빌딩 거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전에 그 이하람 중사인가요? 그 특검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다른 특검팀에 비해 조금 지체되는 모습이 있는데 말씀 주신 뭐 어떤 그런 정당 문제 말고도 다른 어떤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특검은 그러니까 국방부에 관련된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국방부 그 조직이나 그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이신 분을 모셔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은 공수처 방문에 특검보 임명되면은 가시는? 예. 왜냐하면 저 파견 검사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이번에 특검보 후보 추릴 때는 그 사건 경험 외에는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하셨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진실을 규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분이 최우선입니다. 선생님 사무실 계약은 진행이 계약이 해결이 예, 계약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특검보 후보 추천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보는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결격 사유로 지금 인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경 파견 문제는 특검보를 임명한 이후에 상의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는 소재에 있는 건물로 결정했다. 과거 이해람 특검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증시도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장중 3,000선 턱 밑까지 갔다가 2,950선으로 후퇴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943포인트, 코스닥은 774포인트로 살짝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에 2,99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3,000선을 눈앞에 뒀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했었는데요. 오늘 약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더 내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환율은 중동 정세 악화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야간 거래에서 대폭 올랐는데 오늘 역시 1,370원대에서 1,380원을 앞둔 상황 17.2원이나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